자, 이제 101페이지 제2절 대리권이죠. 1. 대리권의 의가 나오는데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우리가 권리와 권한을 구별하는 기준은 이렇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은 권리예요. 남을 위한 것은 권한.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 본인에게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기억해 두시고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1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이에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리권이고 대표적인 얘기는 뭐가 있죠?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단에 2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넘겨보시면 수권행위의 내용이 나와요. 좀 까다로운 부분일 수 있는데 좀 생각을 좀 해보죠. 갑이 을에게요. 네가 내 대신 강남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수권행위, 권한을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인가요? 네가 내 대신 강남 가서 아파트 좀 사라. 의사표시죠. 지금 갑이 뭘 원해요? 아파트 사기를 원하니까 명백히 요거는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요 수권행위가 법률행위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의견의 대립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권행위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의사표시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요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수권행위를 뭐로 보는 견해도 있냐면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볼 것이냐 단독행위로 볼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는 학설에 뭐죠? 대립이 있어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내 대신 강남 가서 아파트 좀 사라 라고 하는 순간 을이 이미 대리인이 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뭐죠?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해야 그때 비로소 대리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예요? 계약으로 보는 견해예요.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갑이 을한테 강남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했더니 싫어 인간아 얼마나 추운지 몰라 나 안 할래 라고 했더라도 이미 을은 대리인이 된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수권행위를 뭐로 보는 거예요? 단독행위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을이 싫어 인간아 나 안 할래 라고 했을 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수권행위를 뭐로 보는 거죠? 계약으로 보는 견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은요 계약인 것 같거든요. 내가 할게 그래야 을이 대리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 102페이지 맨 위에 보다시피 1. 수권행위는 계약으로 보지 않고요. 단독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통솔이고 판례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을로부터 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하는지 그 이유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민법 117조에 대리는 행인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도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해서 을이 좋다라고 승낙을 해야지만 대리인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못 되죠. 왜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승낙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요 민법 117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규정이 돼버리죠. 다시 한번요. 자, 지금 117조가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해가지고 을이 승낙을 해줘야 대리인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117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상한 규정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어쩔 수 없이 수권은 계약이 아니라 뭐죠? 단독행위다. 따라서 을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다. 따라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미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수권행위는 뭐예요? 단독행위고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요. 따라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미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2번 원인된 법률관계의 구별이 나오는데 이렇게 수권행위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나 대리권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 원인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둘이 친구 사이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갑과 을이 부부여서 여보 당신이 내 대신 강남 가서 아파트 좀 사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했다 위임을 해서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 고용관계에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를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우리 교재는 뭐죠?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수권행위와 대리권을 주는 이유인 원인된 법률관계는 뭐죠?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두 가지는 뭐죠? 따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랗게 2번 해가지고 수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에 구별된다 해서 결론 부분에 수권행위 뭐라고요? 독자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거 얕죠, 그죠? 자, 교재에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 수권행위가 해소가 됐을 때, 죄송합니다. 기초적 원인 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수권행위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가 빠져 있는데 영향을 안 준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무인성설이고요.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유인성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자동으로 대리권이 없어진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예요? 유인성설이고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수권행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가 뭐죠? 무인성설이에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한테요. 부부여서 대리권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과 을이 이혼을 했을 때 당연히 을에게 대리권이 없어진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예요? 유인성설이고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아직도 을은 대리인이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예요? 무인성설이에요. 고용이라니까요. 갑이 을에게 직원이어서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사표 쓰는 바람에 잘렸어요. 그랬을 때 을의 대리권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견해가 뭐예요? 유인성. 잘렸더라도 간뒀더라도 을에게 대리권이 여전히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예요? 무인성설이에요. 우리 판례는 뭘 취하고 있냐면 무인성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왜 교재에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교재에 있었는데. 따라서 기초적 원인관계, 원인된 법률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수권행위에 뭘 안 줘요? 영향을 안 줍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요 판례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교재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를 볼 건데 몇 페이지로 볼 거냐면요. 43페이지로 갑니다. 43페이지. 페이지 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요? 43페이지. 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요 판례는 반사회적인 것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뭐죠? 요 기초적 원인관계 이쪽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요.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단의 요 판례가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요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가지고 갑이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요 갑이 을에게 도박빚 5천만 원 갚아야 돼요? 갚을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근데 문제는 법은 그렇지만 현실은 가장 무서운 법이잖아요. 그죠? 무서운 빚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당장 줄 돈 5천만 원은 없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네가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5천만 원 받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네가 내 대신 팔아가지고 뭘 한 거죠? 수권행위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거냐? 또 만약에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요 매매 계약은 무효냐 유효냐? 또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됐을 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요 문제인 거 얘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이유는 뭐예요? 도박빚의 변제죠. 이게 뭐예요? 원인된 법률관계. 이거는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예요. 그래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행위는 영향을 주지 않죠. 뭘 취한다고요? 무인성을 취하잖아요. 그죠?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수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을은 적법한 뭐예요? 대리인인 것이고 따라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초적 원인관계가 무효라도 뭐에 영향을 안 줘요?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무인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판례를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좀 길지만 다 읽어볼게요. 43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중요한 판례입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여기서 누구죠? 을이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이 한정되고가 키포인트예요. 한정되고에다 동그라미 쳐놔야죠. 그죠? 한정되고. 다시 말하면 여기로 뭐요? 한정되고 수권행위는 뭘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무인성이라고요. 한정되고. 위 변제 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요한 행위. 이게 뭐예요? 수권행위죠. 그죠?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유한 행위가 뭐예요? 수권행위잖아요. 수권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죠? 다시 말하면 기초적 원인관계와 수권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뭘 취합니까? 무인성을 취합니다. 계속 보시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을이 병이 등기를 했다면 합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기초적 원인관계와 수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뭘 취해요? 무인성을 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판례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문제가 요 판례를 들먹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별도의 사례를 구성해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은근히 잘 나와요. 어떤 사례가 나오게 되냐면 요런 사례가 나와요. 자, 사례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위임 계약을 하고, 위임은 뭐예요? 계약이에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수권 행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미성년자였어요. 이랬을 때 첫째, 을은 자신이 미성년이란 이유로 수권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요? 수권 행위는 갑이 을에게 하는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행위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따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을이 자신이 미성년이란 이유로 갑과의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죠? 그죠? 위임은 뭐라고요?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취소가 됐어요. 수권의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안 준다. 그죠? 따라서 을은 여전히 뭐예요? 대리인이고, 을이 병가한 매매계약은 적법한 대리행위이므로 갑은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까지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기초적 원인관계인 위임관계가 뭐가 되더라도요? 취소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여전히 뭐인 거예요? 대리인인 것까지 이해하시고,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수권행위 부분이 뭐 하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 것이죠. 대적이죠. 나중에 또 우리가 문제 은근히 잘 나오고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102페이지 오시면 102페이지죠. 하단에 3. 불요식행위다. 뭐가요? 수권행위가.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든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3.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해가지고 1번 대리권의 범위가 나와요. 일단 1번 법정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될 텐데 그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이제 중요합니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아주 시험 문제 잘 내요. 잘 내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임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결국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땅 팔라 그랬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땅 팔 수 있고, 집 사라 그랬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집 살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해 달라 그랬으면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어떻게요? 당연한 거죠. 다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수권행위를 해석해 봤더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었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 땅 팔아다오, 내 아파트 팔아다오. 요 부분은 뭐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해주고, 첫째, 가능한 거, 할 수 있는 걸 먼저 정리해야 돼. 교재는 지금 뭐예요? 해석으로 판단한다까지만 나오고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메모해야 된다, 그죠?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했더니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줘요.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매매 대금을 수령하러 갔더니 돈이 없대요. 그러면서 일주일만 연기해 달래요. 이랬을 때 대리인이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먼저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리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이 판단했을 때 연기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요 임의 대리는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거. 첫째, 처분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대리 행위로 인해서 뭔가를 취득했어요. 그것을 별도로 처분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처분하지는 못하고요. 두 번째,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금 자체를 면제해 줄 수는 없다. 일부든 전부든 뭐 할 수는 없어요?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부든 전부든 면제하는 것은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의 대리는 해제할 수도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임의 대리에 대해서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도 수령할 수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먼저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처분하거나 대금 자체를 면제하거나 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어요. 왜 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지는 조금 이따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가져왔죠? 그 다음 우측입니다. 자, 해석을 해봤어요. 해석을 해봤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긴 한데 얘처럼 뭘 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측에 메뉴에 있는 뭐죠?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죠. 이때는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118조를 뭐라 그러냐면 보충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뭐가 있는 거죠? 118조가 있는 거죠. 근데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대리권이 있긴 한데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아니한 대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가능한 거. 첫째, 보존 행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는 그럼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거. 첫째,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처분 행위는 못하는 거죠.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겠죠. 왼쪽은 뭐라고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느냐 문제고, 얘는 대리권이 있긴 한데 뭘 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뭘 할 수 있느냐 문제고요. 개념이 다른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우리 교재 보시면 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가 어떤 것이 있느냐가 쭉 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외우느라 힘 판기지 마시고, 다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속에는 임대가 포함된다는 거 좀 따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히 뭐가 아니에요? 처분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팔아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임대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왠지 임대 못할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임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측에 보시면 깨알 같은 글씨를 작게 써 있죠. 그죠? 작게 써 있는 것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오른쪽 깨알 글 써 있는 게 요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작게 쓸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보시면 말이 좀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결론은 뭐죠? 요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뭐 하셔서요? 정리하셔서 내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박스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뭘 잊지 말라고요? 임대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대리권에 제한해 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을한테 네가 내 땅 좀 팔아라. 매도에 관한 수권을 냈어요. 그럼 이제 을은 대리인이고 매도할 수 있겠죠, 그죠? 매매계약 체결은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을이 요 땅을 팔아주려고 가서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요. 남주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지가 직접 요 땅을 사버렸다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또 공교롭게도 병도 좋은 땅이 있으면 사다오 매수에 관한 수권을 냈어요. 그래서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쌍방대리라고 하고요. 이러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뭐죠? 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금지가 됩니다. 왜 금지할까요? 이유를 아셔야 예외를 알거든요. 왜 금지하냐면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니까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죠? 을이 하죠. 그죠? 근데 누가 샀어요? 지가 샀으니까 매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을. 다시 말하면 모든 의사결정은 을이 혼자 하게 되는 거죠. 쌍방대리도 마찬가지죠. 매도 매수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말은 매도 매수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혼자 해요? 을이 혼자 하는 거죠. 따라서 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혼자서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혼자서 매매대금 1,000원 그래도 뭐죠? 할 말이 없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데도 그래도 했어요.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다는 말은 을에게는 자기 계약할 대리권이었고 쌍방 대리할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항상 못하느냐? 아니다. 그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첫째,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시켰냐면 본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금지시킨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상관없대요. 그러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으니까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예요?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 등기 신청의 경우에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요 세 번째는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거래하면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하는데 매도인 따로 매수인 따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 매수인이 한 사람을 선임하게 되죠. 그러면 그 법무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쌍방대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고도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등기 신청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가 뭐냐? 대리인이 자신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을이요 뭘 잘못 처먹었는지 자기 재산을 갑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항상 본인에게 뭐만 돼요? 이익만을 주는 거니까 을이 혼자 결정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 다시 말하면 대리인 자신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다 저기죠? 여기서 추가할 게 있는데 뭐냐면 요 2번 채무이행입니다.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한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제외되는 게 있어요. 여전히 금지되는 게 있는데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둘째, 변제기 미돌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합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다툼도 없고요. 또 변제기도 이미 도래가 됐다면 을이 혼자 결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채무이행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아직 채무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면 안 되고요. 또 아직 돈 갚을 때가 안 됐어요. 변제기가 미도리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되지 않고요. 네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물변제 이해되시죠?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거. 예를 들어 제가 1억을 빌렸는데 1억 대신 아파트로 갚는 게 뭐예요? 대물변제인데
그러면 그 아파트의 가치를 얼마나 평가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을이 혼자 결정한다면 뭐 3억짜리를 1억이라고 평가해서 먹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고요. 경계는 뭐냐면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경계라고 해요. 경계가 의외로 흔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광고 이렇게 보면은 가끔 이런 거 있죠.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보신 적 있죠? 심지어는 뭐예요?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전환 이런 것도 봤어요. 그죠? 그런 거 사면 안 되죠. 그죠?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이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뭘 줘야 되는 거죠?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로 바꾼다는 거예요? 대출로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만약에 을이 혼자 결정한다면 상환 기간도 지멋대로 결정하고 이자도 뭐요? 지멋대로 경계 결정한다면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럼 교재 보자고요. 자, 교재 보시면 원칙에서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예외해가지고 기억, 니은에서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재에 제가 설명 안 드린 것이 교재에 있으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우측에 보시면 3번 적용 범위 위반의 효과 해가지고 적용 범위는 임의들이 법정들이 모두 적용이 되는데 저자분이 이번에 오래 치고 좀 많이 좀 이상한데 일단 무권 대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판례가 나와 있는데 무효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면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권 대리인 거예요. 근데 그럼 요 판례는 뭐냐? 왜 무효라고 하느냐? 이건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 대리인데 다만 우리 판례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 입찰 대리 경우만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면 아예 뭐죠?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라고 원칙과 예외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면 무효가 아니라 뭡니까? 무권 대리입니다. 다만 경매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로 하게 되면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동 대리입니다. 여기다 할게요.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면 함께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대리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만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고 특별히 법률 규정이나 수권 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붙으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되고요. 공동에 관한 제한이 있으면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위반해서 단독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무권 대리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이제는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뭘 해야 돼요? 공동으로 해야 돼요. 뭘 공동으로 하느냐?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공동으로 하라는 의미는 뭘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의사 결정을. 따라서 의사 결정만 함께 같이 했다면 계약서를 쓰는 것은 대리인 한 사람이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따라서
수동 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 왜요?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상대방이.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 결정하는 거죠? 상대방이. 따라서 대리인 측에서는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뭐 할 일이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일이 없으니까 굳이 수동 대리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 대리는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친권자가 공동 대리다라고 기억하시면 깨끗이. 자 보세요. 어머니도 친권자고요. 아버지도 뭐요? 친권자예요. 그러면 미성년자인 자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법정 대리인이 하게 되는데 어머니 단독으로 하면 안 되죠. 아버지 단독으로 하면 안 되죠. 따라서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친권자가 가장 대표적인 뭐인 거예요? 공동 대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지금 7살이에요. 근데 7살짜리가 지금 학교를 보낼지 아니면 내년에 보낼지가 고민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의사결정을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을 했다면 학교 데려갈 때는 엄마 혼자 데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 대리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일단 넘겨보시면 내용으로 볼게요. 1. 공통된 소멸원인.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원인이 나오는데 1.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2. 대리인이 사망하면 3. 대리인이 파산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총 몇 가지가 돼요? 4가지죠, 총. 그죠? 4가지니까 시험 문제 잘 내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문제 만들 때 5개 지문을 못 만들어 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4가지 꼭 기억해 두시는데 어떻게 시험 문제 내겠어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럼 뭐예요? X겠죠. 왜요? 본인에 대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사망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그럼 뭐가 되겠어요? X겠죠. 왜요?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대리권 소멸 사유이지 한정 후견 개시는 뭐가 아니에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이해할 게 있네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은 미성년자라도 피한정 후견이더라도 피성년 후견이더라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으면 대리권이 소멸되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모순된 규정이 있는 거죠. 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데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2가지 규정이 모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처음부터 성년 후견 개시가 된 사람, 피성년 후견인도 일단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원래는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있던 대리권이 뭐가 된다고요?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따라서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더라도 뭐는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는 있지만 아니었던 사람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권의 특이한 소멸해가지고 1.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죠. 읽어볼게요. 임의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뭐죠?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죠? 여기서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를 동글뱅이를 쳐가지고요. 뭐라고 적냐면 임무 완수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를 동글뱅이 쳐가지고 뭐라고요? 임무 완수.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돼요.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요.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은 뭐죠? 소멸돼요. 이게 지금 원인된 법률 관계의 소멸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내면 시킨 일 하면 임의 대리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 설정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돼요. 동의하시죠? 그죠? 아파트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아파트를 팔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돼요. 따라서 이겁니다. 임의 대리는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땅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어요. 근데 시킨 대로 땅을 어떻게 해요? 팔았어요. 팔고 나서 보니까 이 땅 산 놈이 매매 대금을 안 준대요. 그랬을 때 매매 대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임의 대리는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땅 파는 순간 저에게는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만약에 별도로 해지하려면 해지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땅 팔라 그랬는데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돼 버린다. 따라서 나중에 채무 불이행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 대리는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도 마찬가지죠. 자, 대리인이 땅 팔라고 대리권이 있는데 팔면 대리권이 뭐가 돼 버려요? 소멸돼 버리니까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대리인이 깨달았어요. 그래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땅 팔면 이미 대리권은 뭐가 돼 버렸기 때문에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임의 대리는 해제할 수가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의 대리는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임의 대리권이 뭐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까지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수권행위 철회는 뭐 특별한 거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행사하기 전에 대리권을 뺏으면 임의 대리권은 뭐죠? 소멸된다는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3절 대리행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1, 2월 달은 뭐예요? 기본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뭘 자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민법 총칙을 배울 수 있으면 제가 뭐죠? 자세하게 해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달까지 다 끝내드립니다. 그죠? 항상 다 끝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물권법하고 계약법은 좀 빨리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대신 우리가 3, 4월 달 들어갈 땐 뭐예요? 물권법을 어떻게 해요? 아주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 5, 6월 달 들어갈 땐 뭐예요? 계약법과 민사특별법을 어떻게 해요? 아주 자세하게 해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